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약진 사도 지명 로스로 가는 배는 저녁 무렵에도 한 편이 더 있었다. 하지만 파도가 거세져서 결항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시니치 일행은 서둘러 이 배를 탄 것이었다. 비는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강해져서 운동회는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중지되었다. 시니치 일행이 탄 오케사호는 500톤 정도의 작지 않은 배였지만 나뭇잎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비가 세차게 선창을 때리고 파도는 마치 어금니를 드러내듯이 배의 동체 부분을 덮쳐왔다. 배는 마치 표류하듯이 나아갔다. 많은 승객들은 뱃멀미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거 엄청나게 흔들리는군요. 세키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뱃멀미 때문인지 창백했다. 세카 씨, 사도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을 냅시다. 새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이라고 들었는데 4시간이 가깝게 걸려 료스에 도착했다. 사도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도에는 오후 7시부터 공민관을 빌려 실시했다. 사도에는 아직 지구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섬 전체에서 200명 정도 되는 멤버가 모였다. 환희로 넘치는 동지들의 열기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신이치는 말했다. 사도를 방문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이 내 염원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도에 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사도가 금강으로 유명한 곳이기에 어서를 배독하여 황금의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였다. 대성이는 어이구전에서 생로병사를 금은 동철에 비유해 금은 태어남, 은은 백골, 즉 죽음이고 동은 늙음, 철은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생명의 실상이며 각각의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다는 것은 황금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고뇌해져서 기쁨도 웃는 얼굴빛도 잃고 거무스름해진 납처럼 비애로 가득 찬 인생을 보내기 쉬운 것이 인간의 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뇌를 극복하여 인생을 최고로 빛내는 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빛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우선 인생의 근본 목적을 어디에 정해 두느냐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바라고 재산이나 지위, 명예, 명성, 권위,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대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에고이즘,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부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뇌하는 벗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광포의 길에 희생은 없습니다. 고생한 것은 모두 미래의 대복운과 대공덕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신이치의 열띤 강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또 인생의 빛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진해서 힘차게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신심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남이 말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아무리 해도 의무감에 따른 신심이 되며 환희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혼자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행해 가는 곳에는 커다란 환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날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속하는 신심입니다. 지속이라는 것은 단지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도전, 나날이 발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심은 끊임없는 마와의 투쟁이고 부처란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투쟁 속에만이 자기 생명의 빛이 있고 황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이어서 사도 동지들의 사명에 대해 언급했다. 이야기는 바뀌지만 스카하라 산매당이 있었다는 장소나 이치노사와 등 대성인의 연고지에는 어디나 모두 대성인의 정신에 위배하는 니치렌슈 일련종의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없습니다. 정신의 폐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성인의 혼백이 담긴 이 사도 땅에 진정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그리고 대성인의 위대한 정신을 부흥시켜 사도를 가장 행복한 섬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 창가학회의 사명입니다. 사도섬이 광선유포가 되어야 비로소 일본의 광선유포가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가 광선유포의 선두에 서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리일 거야. 그런 것이 가능할 리 없다. 라고 체념하는 그 마음을 타파해야 합니다. 대성이는 사도로 유배되었어도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 어서 1056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힘을 내는 요체는 단결입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면 참된 건설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성인이 사도에서 광선유포의 주의를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일본의 광선유포를 맞는다는 기계를 가지고 널리 섬 밖으로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일단 광선유포의 투쟁에 임하면 바다를 건너 전국 각지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 기세가 지역 광포의 활력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도가 동해의 해운 거점이었으며 문화나 경제 교류의 요충지가 아니었습니까? 도다 선생님이 안 계신 지금이 바로 제자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사도 동지 여러분, 나와 함께 투쟁합시다. 모두는 큰 박수로 결의를 새롭게 했다. 모두 다 맹렬한 기세로 분기했다. 회합이 끝나고 신이치 일행이 숙박하는 여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10여 명의 사도 멤버들이 찾아왔다. 장년부와 부인부는 세키 히사오 등 파견 간부가 담당하고 남녀 청년부는 신이치가 담당하여 간담을 가졌다. 신이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탁구를 치기로 했다. 나와 당신들은 도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 결의를 서로 확인했으면 다음은 탁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듭시다. 신이치와 남자부 멤버들이 탁구를 시작하자 여자부 멤버들이 수군거렸다. 야마모토 총무가 사도까지 오셨으니까 사도 오케사 일본 민속춤을 보여드려요. 그러나 아무도 유카타 무명 호옷을 준비하지 않은 데다 모두가 무용 민속춤에 자신이 없어서 난감했다. 그래서 여간에 부탁하여 유카타를 빌리고 무용을 잘하는 종업원에게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탁구를 마친 신이치에게 여자부 멤버가 말했다. 야마모토 청무님, 저희들이 사도 오케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꺼이 보겠습니다. 여관에서 빌린 녹음기에서 사도 오케사의 곡이 흘러나왔다. 여자부 멤버들의 무용은 결코 잘한다고 할 수 없었다. 뭔가 어색했지만 모두들 열심이었다. 신이치는 그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깊었다. 무용이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장년부, 부인부와 간담하고 있던 동행 간부들이 신이치 일행이 있는 층으로 내려왔다. 무용이 끝나자 신이치는 여자부 멤버에게 말했다. 정성 어린 마음이 스며 있는 황금의 무용이었습니다. 사도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무용을 지켜본 파견 간부 한 사람이 신이치에게 말했다. 여관에서 보여주는 쇼입니까? 종업원들의 춤 실력이 별로군요. 거만한 느낌마저 주는 그 말은 여자부 멤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짓밟았다. 신이치는 실망한 얼굴로 그에게 야단치듯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관에 계신 분들도 무용을 하셨지만 나머지 세 명은 내 여동생입니다. 아니, 여동생이 사도에 계셨습니까?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여자부 멤버들은 막 가슴이 메었다. 여동생이라는 말에서 신이치의 다정함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기념으로 청년들에게 여관 매점에서 뭔가 사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미 매점은 닫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신이치는 피아노를 발견하고는 빙긋 웃으면서 청년부 멤버에게 말했다. 뭔가 사드리고 싶었는데 매점이 문을 닫았으니 선물로 피아노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치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대남공의 곡조가 흘러나왔다. 자,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신이치가 연주하는 대남공, 오치아이 나오부미 작사 작곡, 연주에 맞춰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푸른 잎, 무성한 사쿠라이의 마을 일대에 지는 땅거미. 이 노래는 도다 조세이가 생전에 청년들에게 자주 부르게 한 노래였다. 대남공은 1336년 국적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수도인 교토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나토강을 향해 출정하는 장수인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그의 장남인 마사스라 부자의 이별을 읊은 노래이다. 패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미나토강 전투에 임하게 된 마사시게는 사쿠라이 땅에서 자신의 아들 마사스라를 불러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스라도 아버지와 함께 죽을 각오였기에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마사시게는 두 사람이 모두 전사하면 다카우제의 천하가 되어 버린다고 호소하며 반드시 살아남아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타일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도다는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스승과 제자의 정신을 이 노래에 담아 청년들에게 부르게 하였고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엄하게 지도해 왔다. 특히 마사스라가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려는 결의를 노래한 아버지에게 아무리 부탁드려도 버림받고 나 홀로 라는 구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번이고 부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마사스라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자네의 그런 눈으로는 광선유포의 싸움은 할 수 없다. 내 눈을 보라. 도다는 순난을 각오하며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갈 후계의 사자를 단련하여 육성하고자 필사적이었다. 또 마사시게가 마사스라에게 말한 어서 성장하여 천황을 섬기거라 나라를 위해 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도 하루빨리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광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네. 알겠는가? 사도 청년들도 대남공의 노래에 깃든 도다의 심정을 몇 번이나 간부를 통해 들어왔다. 그런 만큼 신이치가 연주하는 대남공 곡에 맞춰 합창하니 도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노래를 마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이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성장하라. 이것이 도다 선생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바라던 것이며 기대였습니다. 사도 동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일어서 주세요. 다음 날인 21일 아침, 료스 항에는 도쿄로 돌아가는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배웅하고자 50에서 60명이나 되는 사도 동지들이 급히 달려왔다. 어제와는 딴판으로 비는 개였으며 바다도 잔잔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여름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바싹 다가선 멤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신이치 일행이 타고 갈 고간의 호는 이미 부도에 정박하여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기념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신이치의 제안으로 배를 배경 삼아 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가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신이치는 몇몇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배에 올랐다. 고동 소리를 울리고 배는 연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부두에서는 멤버들이 힘차게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배가 점차 멀어지자 펄쩍 뛰어올라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도 갑판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니가타의 간부에게 말했다. 사도 남자부는 우선 이 료스 부두의 남자부 멤버 100명을 결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면 사도의 광선유포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미래는 반석같이 될 것입니다. 배는 흰 물살을 일으키며 힘차게 나아갔다. 사도는 감청색 바다 저편에 팔을 펼친 듯이 떠 있었다. 신이치는 산능선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땅에서 니치렌 대성이께서 실로 사자왕과 같이 투쟁한 일들을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니치렌이 사도 마스가사키 지명에 도착한 것은 1271년 10월 28일이었다. 음력 10월 하순이라 계절은 이미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가 되면 동해는 파도가 거칠고 바람도 강한 날이 많았다. 사도로 올 당시 니치렌도 에치고 지방, 지금의 니가타현의 데라도마리에서 파도가 가라앉아 배가 출항하기를 며칠간이나 기다려 사도로 향했다. 그때 배에 탄 사람은 니치렌과 제자인 니코 그리고 막부 관리에다 뱃사공 등 7에서 8명이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분명 몹시 흔들렸을 것이다. 섬에 도착한 니치렌이 유배지인 스카하라에 도착한 것은 11월 1일이었다.
사도섬의 중앙에 위치한 스카하라는 사가미 지방, 지금의 가나가와 현의 애치의 영지를 가진 지두 혼마로쿠로 자이몬의 저택 뒤에 있는 황폐한 들판이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을 버리는 장소였는데 문상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 네 기둥으로 된 몹시 허름한 당집이 있었다. 다름 아닌 이곳이 바로 니치렌이 유배된 장소였던 삼매당이다. 니치렌과 니코는 이 삼매당에서 극도로 추운 사도의 겨울을 지냈다. 당시 니치렌의 나이는 50세였다. 사도초에는 삼매당의 당시 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붕은 판자가 맞지 않으며 사면의 벽은 낡아 헐었고 쌓인 눈은 녹지 않았다. 그런 곳에 모피와 깔개를 깔고 도롱이를 걸치고 밤을 새우며 날을 보냈노라. 밤에는 눈, 우박, 내전이 그칠 사이 없었고 낮에는 햇볕도 들지 않는 불안한 거처이었느니라. 어서 916쪽. 니치렌의 생에는 박해가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다스노구치의 참수형에서 사도 유배에 이르는 박해는 가장 가혹한 대범난이었다. 이 범난을 일으킨 첫째 요인은 1260년 7월 16일 입정왕국론을 가지고 당시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오리를 간에서 잘못을 깨닫게 한 사실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니치레는 폭풍, 홍수, 기근, 흉년, 역병, 지진 등 잇따른 재난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고자 입정왕국론을 집필하며 경문을 통해 그 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밝혔다. 이를테면 이런 고뇌의 근본 원인은 정법의 등을 돌리고 그릇된 가르침을 숭상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더욱이 막부의 두터운 비호를 자랑하며 융성하고 있던 연불 신앙을 그만두고 정법에 귀의하라고 도키요리에게 재촉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나라의 안태와 백성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또 그릇된 가르침에 집착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재 중에 병혁의 재앙과 칠난 중에 자기의 반역난, 타국, 침핍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병혁은 전쟁을 말한다. 또 자기의 반역난은 같은 패끼리 싸우는 내란이고 타국 침핍난은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간요로 인해 막부 권력과 유착하여 비호를 받고 영화를 누려온 모든 종파들 중에서도 연불종의 중들에게 니치레는 자신들을 협박하는 위험한 인물로 취급되었다. 이 입정왕국론을 제출함으로 인해 니치렌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개월 남짓 지난 8월 27일 저녁 갑자기 연불종 사람들이 니치렌이 거처하던 가마쿠라의 마스바가야스 초암을 습격했다. 이는 막부의 중신인 호조 시게토키도 동의한 책무였다고 한다. 더욱이 이듬해인 1261년 5월에는 당시 집권자인 호조 나가토키에 의해 부당하게도 이즈에 있는 이토에 유배되었다. 니치레는 이즈에서의 1년 9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사면된 니치레는 가마쿠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 묘렌 우메 기쿠뇨의 버포 이 병상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 아와 지금의 지바현으로 향했다. 아와의 고바스바라에서 오래전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니치레는 호조 시게토키와 연결되어 있던 도조의 향, 당시 행정구역의 하나의 지도인 도조 가게노부 등 다수의 무사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동행했던 제자들은 니치렌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덮쳐드는 무사들에게 교님보가 살해되고 두 제자도 중상을 입었다. 또 니치렌도 이마에 자상을 입고 손목뼈가 부러졌다. 그 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다. 1268년 윤 1월의 일이었다. 몽고의 쿠빌라이가 보낸 국서가 고려를 경유하여 가마쿠라에 도착했다. 그 서장, 편지의 대강은 표면적으로는 몽고와 교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몽고가 의도하는 바는 복종하여 속국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거절하며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내용이었다. 니치렌이 입정왕국론에서 예언한 타국 침핍난이 현실이 되려는 상황이었다. 이에 막부나 조정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서는 막부에서 조정으로 보내졌는데 조정은 몽고의 위협적인 서장은 무례하다고 판단하여 답장을 건네지 않은 채 사자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몽고가 공격해올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이 나라 안에 감돌았다. 막부는 모든 신사와 절에 몽고 조복, 부처에게 기도하여 부처의 힘으로 원수나 악마를 굴복시킴을 기도하도록 명했다. 또 사이고쿠, 지금의 규수 지방의 신하들은 내습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령인 호조 마사무라를 대신하여 18세의 도키무네가 권좌에 앉았다. 니치레는 몽고에서 국서가 온 사실을 알고는 4월 5일 막부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호감보에게 안국론 어감 유래를 보냈다. 그 글 속에는 안국론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말하고 이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선언하며 막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호감보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니치레는 계속해서 11통의 간언서를 작성하여 집권자인 호조 도키무네를 비롯하여 헤이노 사이몬, 노조, 요리스나 등 막부의 권력자와 겐초사의 도류, 고쿠라쿠사의 료칸 등 타 종교의 고승들에게도 보냈다. 도케모네에게는 사정에서 하는 기도를 그만두게 하고 면전에서 여러 종교와 자신을 대결시켜 불법의 정사를 가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제자 단나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유죄, 사죄가 결정적이리라. 조금도 이에 놀라지 말지어다. 중략, 처자 권속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번에 생사의 결박을 끊어 버리고 불가를 이루도록 하시라. 어서 177쪽. 위정자와 그 권력과 유착한 타종교의 고생을 철저히 파절하고 충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민중의 고뇌와 비애를 없애기 위해 니치레는 일문에게 쏟아질 위험을 각오하고 굳이 충고한 것이었다. 니치렌의 간언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니치렌의 간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와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니치렌에게 참수나 유배 등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자 단나에 대해서도 소령을 빼앗아 참수하라, 투옥으로 가책하라, 멀리 귀양을 보내라는 등 지극히 부당한 의견들이 난무했다. 니치렌이 간언서를 보낸 대상은 모두가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료칸 등은 성인으로서 존경받고 료칸 자신도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행해왔다. 그러나 니치렌의 통렬한 파절을 받자 료칸 등은 법사의 가죽을 뒤집어 쓴 축생의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다. 니치렌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수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공개석상에서 니치렌과 대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패배가 만천하에 드러나 권위와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자신들의 처지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니치렌을 말살시키려고 몰래 간계를 꾸미고 있었다. 몽고 사자는 그 후에도 계속 일본을 방문하여 국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니치레는 막부의 요인들에게 계속 충고하는 한편 진원종의 실수도 엄하게 바로 잡으며 싸움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271년으로 접어들자 가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궁핍과 피폐는 한층 더 심해졌다. 대응 방법이 없는 막부는 고쿠라쿠사 료칸에게 기우제를 올리도록 명했다. 니치레는 그 소식을 듣고 료칸의 제자들을 통해 이런 전가를 전하게 하였다. 만약 료칸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한다면 나는 료칸의 제자가 되겠다. 하지만 비를 내리지 못한다면 료칸은 법화경에 귀의하라. 그 말을 들은 료칸은 몹시 기뻐했다. 어떻게든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6월 18일 료칸은 제자 120여 명을 불러 모아서 일심불란하게 기도를 시작했다. 머리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필사적인 기원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비는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료칸은 다시 제자 수백 명을 불러들여 큰 소리로 계속 기도했다. 이윽고 약속한 7일이 지났지만 이슬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폭풍까지 세차게 불었던 것이다. 니치레는 료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약속했듯이 서둘러서 이쪽으로 오시오.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과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소. 그 말은
증오로 가득한 료칸의 가슴 구석구석으로 통렬하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거짓으로 만든 권위라는 가면을 빼앗긴 자가 품는 모욕감 혹은 패배감이라고 해도 좋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료칸과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떨었다. 료칸은 기한을 7일간 연장해서 다시 기도했다. 그러나 원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사심, 바르지 않고 간사한 마음의 기도가 통할 리 없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한발과 대풍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료칸의 완패가 틀림없었다. 법의 정사는 문증, 글로 나타난 증거, 이증, 도리의 증거뿐만 아니라 현증, 현실의 증거에서도 엄연히 명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료카는 니치렌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원한과 증오와 질투를 불태우면서 니치렌을 없애버리려고 가마쿠라의 여러 사원과 모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막부 고관 부인들이나 비구니가 된 미망인에게 참언, 거짓을 꾸며 남을 헐뜯음해서 막부를 움직여 니치렌을 매장해 버리려고 계획했다. 참으로 음험한 책략이었다. 료칸에게 심취해 있던 여성들은 감쪽같이 이 획책에 넘어갔다. 여러 종파의 승려들이 고관의 부인 등에게 전한 참언은 다음과 같았다. 니치레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는 중이다. 죽은 사이묘사 입도 도키요리 전과 고쿠라쿠사 입도 시게 도키 전이 무간쪽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이 얼마나 심한 말인가. 니치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격분해서 니치렌을 참수하라. 먼 지방으로 유배시켜라. 라고 호조 일문의 유력자들에게 재촉했다. 이 주장에 막부는 동조했다. 9월 10일 니치렌은 평정소에 소환되어 관청의 차관으로 군사, 치안, 정무를 담당했던 헤이너 요리스나의 조사를 받았다. 니치렌은 미동도 않고 요리스나의 신문에 대답했다. 내가 사이묘사 입도전과 보쿠라쿠 사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했다는 것은 고소인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이묘사, 고쿠라쿠사 등에 귀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사법을 버리라고 한 것은 두 분이 생존하셨을 때부터 내가 계속 호소해온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호소한 것은 이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온을 바란다면 여러 종파의 법사들과 나를 공개 석상에서 대결시켜야만 합니다. 그 법론을 들으면 법의 정사는 분명해집니다. 더욱이 니치레는 공개 대결도 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법리에 비추어 100일, 1년, 3년, 7년 이내에 자기의 반역의 난 또는 타국 침입의 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때가 되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조사받는 자리는 니치렌이 절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요리스나는 노발대발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고하는 니치렌을 보며 그의 가슴은 분노와 증오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니치렌은 석방되어 마스바가야스의 초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음 날인 9월 12일 요리스나에게 진심을 담은 간언서를 썼다. 간언서에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을 바라는 니치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인 12일 저녁 무렵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요리스나가 무장한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마스바가야스의 초함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치렌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한 승려를 체포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이 광경을 통해 요리스나가 얼마나 니치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병사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헤이노 요리스나의 지휘 아래 초함으로 진입한 군사들은 뭔가에 홀린 듯 눈을 부릅뜨고 괴성을 지르며 온갖 난폭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니치렌을 체포하였다. 요리스나가 제일 아끼는 부하인 쇼우보는 니치렌의 품에 있던 법화경 제5권을 빼앗아 그것으로 니치렌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탁탁탁. 이 법화경 제5권에는 말법의 법화경을 넓히면 칼에 베이고 곤장으로 얻어맞는 도장, 칼과 몽둥이의 난을 만난다고 전해진 권지품이 수록되어 있다. 니치레는 그 법화경 제5권으로 머리를 맞는 곤장의 난을 받았다. 법화경은 신독한 것이다.
병사들 중에는 마치 미친 듯이 경건, 경문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쳐 몸에 두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색하고 대들며 짓밟는 자도 있었다. 마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에 취한 듯 상계, 바른 길을 벗어난 광경이 전개되었다. 그때 니치렌의 큰 음성이 울렸다. 참으로 가소롭도다. 헤이노 사이먼노조가 발광하는 꼴을 보라. 그대들은 지금 일본국의 기둥을 쓰러뜨리고 있노라. 어서 912쪽. 그 목소리는 대사자오였다. 그 목소리는 주변을 압도하여 한순간 초함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병사들은 니치렌을 평정소로 데려갔다. 바로 여기에서 니치렌은 요리스나로부터 사도 유배를 선고받은 것이다. 니치레는 무사시 지방의 국사, 조정에서 파견된 지방관리인 호조 노부도키의 저택에 유치되었다. 그러나 니치레는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에워싸여 말에 태워졌다. 사도로 향한다면 호조 노부도키의 부하로 애치에 살고 있는 혼마로 쿠로자에몬의 집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막보는 겉으로는 사도 유배라고 하면서 어둠을 틈타 다스노구치 형장에서 참수하기로 했던 것이다. 니치레는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법화경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의 염원이었다. 말에 탄 니치레는 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와카미야 코지에 있는 8번 궁에 다다르자 니치레는 말을 세웠다.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 8번 궁을 향해 외쳤다. 도대체 8번 대보살은 진정한 제천서신이란 말인가? 니치레는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한다고 서약한 제천선신이 일본 제1의 법화경 행자인 자신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부처의 말을 허망하게 만들게 되며 반드시 석존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8번 대보살까지도 질타하는 니치렌의 대확신, 대경애를 눈앞에서 본 병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니치렌은 유이가 하마 해변 이름으로 나오자 함께 따라온 동자 구마 오마루를 근처에 사는 시조긴고에게 보냈다. 시조긴고도 니치렌이 체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승에게 일어난 중대사에 고심하며 대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보를 받은 내 형제는 즉시 맨발로 달려왔다. 니치레는 법화경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쁨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형되는 순간까지 제자를 위해 법을 설하며 지도를 계속하고자 한 스승이었다.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니치렌의 말에 시조긴고도 용기를 내어 분기했다. 자신도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시조긴고는 니치렌이 탄 말의 고삐에 매달리듯 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만일 스승 니치렌이 죽는다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각오로 다스노구치까지 따라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병사들이 갑자기 니치렌을 애워싸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처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굳세고 의연한 시조긴고도 이렇게 말하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자 니치레는 의연하게 말했다. 지각 없는 분이로군.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 그 질타에는 한없이 힘차면서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자비가 느껴졌다. 이윽고 처형할 준비가 다 되어 니치레는 참수될 자리에 앉혀졌다. 그러나 유연하게 단자한 그의 모습에는 위풍당당함이 풍기고 있었다. 한 병사가 긴 칼을 뽑았다. 그리고는 목을 자르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에노시마 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처럼 빛나는 물체가 나타났다. 마치 공 같은 모양의 그것은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비추어 나갔다. 병사들의 얼굴이 그 빛을 받아 허옇게 드러났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긴 칼을 들고 있던 병사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허겁지겁 도망가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말에서 내려 사죄하는 자, 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도 있었다. 모두 겁을 먹어서 처형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늠름한 니치레의 목소리가 미명의 바닷가에 울려 퍼졌다. 왜 물러나는가? 가까이 와서 내 목을 베어라! 어서 쳐라! 어서 내 목을 쳐라! 니치렌이 외쳐도 겁을 먹은 병사들은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다. 또다시 니치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을 자르려거든 어서 자르라!
날이 밝으면 보기 흉할 테니까. 그러나 니치렌을 참수하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빛을 낸 물체의 실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막부의 강대한 힘으로도 니치렌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엄연한 제천의 가오였다. 실로 법화경에 설해진 도장 불가, 칼이나 곤장으로 해를 가할 수가 없고 도심 단단괴, 칼이 이윽고 여러 개로 동강나다라는 경문대로 했다. 그것은 대우주에 편만하는 마성이라는 생명을 타파하여 본불의 생명이 나타낸 증거였다. 이때 니치레는 범부의 생명에서 구원 원초의 자수용 보신 열에, 다시 말해서 말법 본불의 생명을 나타낸 것이다. 발적 현본의 순간이었다. 그 후 니치레는 에치에 있는 혼마로 쿠로사에몬의 저택에 연금되었다. 막부에서는 니치렌을 처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좀처럼 의견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본디 니치레는 사회적으로 죄에 해당하는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 종파의 정사를 가릴 것을 주장하며 악을 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무죄 방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사실 그런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 동안에 가마쿠라에서는 방화와 살인이 빈발했다. 그리고 그것은 니치렌의 제자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이것도 연불자들이 꾸민 함정이었다. 이로 인해 막부는 니치렌 일문 260여 명을 요주의 인물로 명단에 기재했다. 또 이 밖에도 투옥되거나 소령을 몰수당하거나 영지에서 내쫓기는 제자가 속출했다. 이 기회에 단숨에 니치렌 일문을 쳐 부수려 한 것이다. 막부의 평의가 결정된 것은 10월 초순이고 결국 니치렌은 사도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니치렌의 사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스카라의 겨울바람은 세차고 눈은 깊으며 옷은 얇고 음식은 부족했다. 매일매일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보내야 했다. 섬 사람들도 유향에 처한 니치렌을 매우 거칠게 대했다. 그러나 니치렌은 법화경을 신독할 수 있는 법열,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더욱더 정법 유포를 위한 불꽃을 태우며 독경과 창제에 여념이 없었다. 사도에서도 연불자의 힘은 막강하여 연불을 버리라고 주장하는 니치렌을 그들은 몹시 증오했다. 연불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 강성한 한 신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부스보였다. 아부스보는 고령이었지만 니치렌이 사도에 유배되어 온 사실을 듣고 내 손으로 그 악승을 퇴치하겠다며 스카라로 쳐들어갔다. 아부스보는 니치렌을 보자마자 심하게 다그쳤다. 어찌하여 연불을 비방하는가? 니치레는 그를 타이르듯이 경문에 비추어 연불의 그릇됨을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는 청량함과 위엄 그리고 인격의 빛이 서려 있었다. 니치렌의 법문을 듣고 있는 사이 아부스버는 공격성이 사라지고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하여 아부스버는 그 즉석에서 연불을 버리고 니치렌에게 귀의했다. 아부스보는 아내 샌디치니에게도 연부를 벌이게 하고 그 후로는 신심의 정성을 다하여 니치렌을 외부에서 보호해 줌 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감시의 눈을 피해 음식물을 비롯하여 종이 등 필요한 물품도 공양했다. 니치렌은 그 종이를 사용하여 이 사도 땅에서 잇따라 중요한 법문을 써서 남겼다. 사도의 연불, 선, 율의 승려들은 니치렌에게 증오심을 불태우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지 전의 논의하여 이를 결정함을 거듭하였다. 당초에는 살해할 계획도 생각했으나 슈고다이, 증명 각 지방의 경비, 치안 유지 담당자의 대리인 혼마로 쿠로사이몬이 법문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했기 때문에 법론을 버리기로 했다. 1272년 1월 16일 니치렌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도는 물론 에치고, 에추, 대화, 오슈, 시나노 등의 각 지방에서 여러 종파의 승려들이 삼매당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수는 무려 수백 명에 이르렀다. 스카라에는 니치렌을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상할 정도의 흥분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니치렌은 소동을 일으키며 아우성치는 군중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오. 법론을 위해 이곳에 오신 게 아니오. 슈고다이인 료쿠로사이몬도 참을 수 없어서 집요하게 매도하며 소란을 피우는 연불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윽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문답이 시작되었다. 니치레는 여러 종파의 승려들의 주장을 듣고 그 하나하나를 확인한 후에 예리하게 질문하여 그 잘못을 추궁해갔다. 모두가 한두 질문에 대답을 못하여 경문을 틀리게 말하거나 자신이 한 말과 상황이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 한 점을 엉겹결에 입 밖에 내는 모습들이었다. 니치렌의 파절은 예리한 검으로 오이를 자르듯 분명했다. 가마쿠라의 대학생까지도 당해내지 못한 니치렌을 학문이 얕은 승려들이 굴복시킬 수 있을 턱이 없었다. 모두 다 철저하게 논파당하여 큰 소리로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입술을 다물어 버리는 자도 있었다. 또 연불은 그릇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자와 그 자리에서 가사와 염주를 버리며 연불은 부르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는 자도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카라 문답이었다. 이 문답을 계기로 학승인 사이렌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니치렌에게 귀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1일, 막포에서는 2월 소동이 발발했다. 이것은 호조 도키스케의 난이라고도 불리는데 교토의 지방 장관직을 맡은 호조 도키스케가 호조 노리토키와 내통하여 모반을 꾀해 집권자인 도키무네를 쓰러뜨리고자 한 사건이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도키무네는 11일 가마쿠라 나고에 있는 도키아키라와 노리토키 형제를 치게 하고 15일에는 교토의 도키스케 저택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것은 호조 일족의 싸움이고 같은 패끼리의 싸움이었다. 니치렌의 예언대로 자기의 반역난이 일어난 것이었다. 잇따른 예언에 적중해 막부의 고관들도 두려웠던지 체포했던 니치렌의 제자들을 석방했다. 그리고 4월에는 니치렌도 스카하라에서 이치노사와에 있는 이치노사와 입도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살해 위협은 계속되었고 그 가혹함도 변함이 없었다. 이 사도 유죄 중에 니치렌은 중요한 어서를 많이 남겼다. 본불의 입장에서 쓴 인본존 개헌의 서인 계목초, 법본존 개헌의 서인 관심의 본존초를 비롯하여 여설수행초, 현불미래기, 제법실상초 등 사도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어서는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창가학회 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39편에 이른다. 니치레는 사도에 유배된 뒤로도 제자들의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스노고치 범난 이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이를 두려워하여 퇴전하거나 법문을 확신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제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법화경 행자는 현세 안원이라 했는데 어째서 난이 계속 생긴단 말인가? 유배되었으니 이는 제천에 가고 없었다는 뜻이 아닌가? 박해하고 있는 자에게 현벌,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벌이 없지 않은가? 이렇듯 겁을 내고 불신함으로써 신심의 마음이 물어 뜯겨져 갔던 것이다. 겁을 먹고 투쟁의 의욕을 잃어버린 제자 중에는 니치렌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자도 있었다. 니칠의 승려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 홍교가 너무도 강직하고 타협하는 점이 없다. 우리들은 부드럽게 법을 넓히자. 그럴듯한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겁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겁이 많은 마음과 싸우려 하지는 않고 문제를 홍교의 방법론으로 살짝 바꾸어 스승을 비판하고 제자로서의 투쟁을 포기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타락하여 퇴전해 가는 자가 반드시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사도에서 쓴 어서에는 제자의 나약함을 타파하고 참된 신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니치렌의 엄부와 같은 기백과 자애가 맥박치고 있다. 니치렌이 이르기를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어서 232쪽라고 하였다. 천도 버려라. 난을 아무리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신명을 내던져 광선유포에 매진할 뿐이라는 니치렌의 결의를 적은 계목초의 한 구절이다. 그것은 제천의 가오나 안온을 원하며 일이 이루하고 있던 제자들의 신앙관을 깨뜨리고 진실한 신심의 눈과 경애를 열게 하려는 혼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리는 것은 지옥의 업이 되느니라. 어서 232쪽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인이라. 어서 955쪽 하였다.
광선이포의 대원의 끝까지 살아가는 속에서만 생사를 초월한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더욱이 아광이 정법을 파하는데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제자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어서 957쪽라고 하였다. 이것은 범난의 때야말로 사자왕이 되어 투쟁하라. 바로 거기에 성불이 있다는 지도다. 여기에는 난즉 오달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니칠레는 범난이 바로 일생 성불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까닭에 난을 기쁨과 공덕으로 포착하고 난을 불러일으키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없었으면 법화경의 행자가 될 수 없었다고 기뻐하며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마이너스를 최대의 플러스로 전환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가는 대역전의 발상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자세를 근본부터 바꾸어가는 창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저 범난이 일어나는 것은 경문에 비추어 정의의 증명이고 난이야말로 영예라는 것이 니치렌 불법에서 사물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편적 법에 의거하여 신념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는 사상이다. 거기에는 힘 앞에는 굴복하라는 상황에 추종하여 정의도 자기의 주체성도 포기하는 일본적인 사고 방식과는 정반대인 개개인이 자립하는 인간 철학이 있다. 여하튼 니칠레는 종이도 부족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쓰고 제자들에게 영겁에 걸치는 신심의 쐐기를 심어갔다. 그런데 영불의 승들은 문답에서 완패한 뒤에도 니칠레를 없애고자 모략을 짜내어 은연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호조 노부토키에게 처분을 호소했다. 노부토키는 사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를 3번이나 보내어 니칠레의 신변을 엄히 단속할 것을 명했다. 이 위험천만한 원배,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냄의 땅인 사도까지 제자들은 니칠렌이 그리워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 또한 사도 땅에서도 법화경에 귀의하는 사람이 속속 늘어났다. 니칠렌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더더욱 국주에게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모든 상황에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니칠레는 반드시 가마쿠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칠렌의 사면장이 사도에 도착한 것은 1274년 3월 8일이었다. 막부는 몽고의 내습을 겁내고 사회 혼란도 날로 격심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태양이 2개 보였다는 등 불가사의한 현상이 잇따르자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집권자인 도키무네는 니치렌의 예언이 계속 적중하자 이제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주위의 참언만을 듣고 분동, 흐트러져 방황함 하여 사도로 유배하기는 했으나 원래 니치렌은 아무런 죄도 없었다. 도키무네는 니치렌을 유배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니치렌의 사면을 결단했다. 사도의 연불자들은 니칠이 사면되었다는 말을 듣고 절대로 가마쿠라에는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갖은 핵책을 꾸몄다. 한편으로 살해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3월 15일 순풍을 맞으며 니치레는 사도 마우라의 나루터를 떠난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도를 방문했을 무렵 니가타로 향하는 배 안에서 자신 또한 결국은 천도 버리시라 재난도 당하여라 오직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어서 232쪽라는 결의로 광포의 끝까지 살아가자고 맹세한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7년 전 제3대 회장이 취임한 이래 이 글어를 몸으로 읽는 생애를 보내려고 굳게 마음을 정하고 달려왔다. 신이치는 니가타의 기념 촬영의 장소가 된 체육관에서 사도 member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어서 해.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대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난이 있는 것은 창가학회가 연조의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대의 아부스보, 센니치니가 되어 생애, 순수한 신심으로 꿋꿋이 싸워서 사도의 광선유포를 달성해 주십시오. 대성이는 여러분의 활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만납시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이별을 고한 뒤 차를 타고 여관으로 향했다. 차는 도중에 해변길을 달렸다. 동해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늘도 바다도 타오르는 듯한 빨간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바닷가를 때리는 파도는 세차게 금빛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부서져 흩어졌다. 신이치는 사도의 동지들에게 반드시 대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 무렵에 그 예감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이었다. 특히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하고부터는 그것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대성인의 생애를 보면 입정 안국론을 가지고 국조에게 강요하신 이래 대난이 노도와 같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다. 권력자에게 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장가학회도 공명당을 탄생시키고 중의원에 진출하여 이윽고 불법의 자비를 근저로 한 인간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이는 정치 권력의 악을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회에 통한다. 그러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회책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이치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자고 생각했다. 사회의 불법을 열어가기 위해 저편의 배 한 척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석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제11권 종료.